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CPI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방향을 정하면서 지수도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600 밑에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91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쪽을 발빠르게 잡아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시장 전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CPI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과 같거나 약간은 나은 편이었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약간은 반등했지만 연준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수준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시장의 불안감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이제 최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식료품이란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 부분이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3%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2% 진입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졌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유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엘니뇨 이슈 때문에 또 식료품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안 내려가고 정체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연준은 아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상당히 조금 이번 주에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결정이 달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장은 많이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 0.25% 인상을 하게 되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올라갈지 동결은 결국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리고 PC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오락가락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파월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남긴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만으로도 리스크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에코프로 그룹들을 비롯한 2차 전지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는 이제 두더지 잡기식 장세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상승 섹터가 다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칫 무리한 추격,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할까 이렇게 추격 매수 하다가 도리어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상승 나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3일 정도까지는 보는 게 여유 있게 보고 난 이후에 흐름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하시던 추적 매수를 하시던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참 안개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다음 주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요즘 날씨랑 좀 비슷한 시장이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 동결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데 8월 CPI도 남아있는 지금이잖아요. 다음 달 CPI도 시장의 관건으로 작용을 할지, 시장이 금리 동결 전망대로 간다면 좀 안도 랠리를 그때서야 보여주게 되는 흐름이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달 고용이랑 그다음 CPI 보고 아마 어떤 스탠스 나올지가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아마 동결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파월 쪽에서 FOMC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금 보면 점진적으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 6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역기조 효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효과가 더 이상 소멸이 된다 보면 이제는 정말 물가적인 부분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 80불대를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또 방향성 또한 결정을 해줄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은 좀 결정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조금 불안할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일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보고 그때 이후에 방향성을 좀 결정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네요. 뭐 9월에 아무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또 그 발언의 분위기를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할 가능성은 높은데 파월이 네. 자꾸 시장에 김치국을 마시니까 헷갈리게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계속해서 0.75, 0.5, 0.2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앉으면 눕고 싶은 심리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줄여가 나가다 보니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김치국을 마시니까 파월은 그런 거 없어. 매파적인 네, 발언을. 그런 거 없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계속 시장 헷갈리게 할 거예요. 아하. 네. 거기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면 될까요?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도 흔들릴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일단은 뭐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짜봤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어제부터 리오프닝주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졌고 그중에 화장품 섹터가 정말 강합니다. 6호에 이어서 뭐 따이공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리오프닝주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텐데 이슈가 나와서 약간 일시적으로 튀는 건지 아니면 네. 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참 좀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본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 투심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규제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나를 타치하는 게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규제 리스크가 딱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딱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정치적 리스크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뭐 관광객이 더 많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네. 어쨌든 뭐 투심 완화라든지 규제 리스크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 해소 측면에서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어디에 이제 돈을 쓸 건가 그 2차적으로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쓸까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네. 뭐 결국 카지노하고 아하. 의료 관광이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갑부들은 일단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나라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돈을 쓰는 곳은 뭐 복합 리조트 같은 카지노 쪽에 돈을 많이 네. 쓰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난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 의료 관광을 의료 서비스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비침식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은 뭐 저보다 두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안 아프게 시술한다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게 우리 그 관광이 시간이 짧잖아요. 네.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술 받고 이제 완치까지 다 되려면은 이 비침습 시술을 진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료 관광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지노와 의료 오프닝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뭐 올해 부침이 있었고 그래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없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뭐 투자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지은 본부장님은 리오프닝주 좀 길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6년 거의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해준 건데 워낙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때 많았을 때는 800만 명, 연 800만 명 넘기면서 전체 방한 관광객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가능성이 또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랑 또 우리나라 아이돌 인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용 쪽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면세에서 또 그런 화장품도 많이 사기도 하고 이런 쪽이 이제 다시 저는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 없어도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로 활로를 넓히면서 기초 체력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길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행업계를 비롯해서 항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특히 진짜 미용 쪽은 우리나라가 시술 쪽으로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단시간에 티 안 나게 예뻐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을 통해서 또 카드사라든지 제휴 같은 걸 맺어서 요즘에 또 많이 더욱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 할인이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이런 관련 기업들을 끌어가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츠한불, 큐브엔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뭐 숫자로 찍히는 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리오프닝 안에 엔터주 그리고 요즘 강했던 화장품도 있고 말씀하신 의료기기나 카지노, 여행항공 정말 많은데 본부장님이 보시는 리오프닝주 안에서 뭔가 주목해 볼 만한 특정한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화장품 쪽 좋게 보고요. 그리고 미용 쪽. 네,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뭐 필러나 이제 그 보톡스 쪽 네.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실제로 찍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장은 지금 이제 ODM이나 OEM 관련주들이 좀 고가권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지금은 좀 고가권에 형성이 돼 있지만 눌릴 때 한번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 관련해서 네.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도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과 의료기기 위주로 보자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공략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 초에 또 주도주였던 로봇주가 2분기에는 쉬어갔지만 하반기에는 주도주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꿈틀대고 있는데 정책 모멘텀, 대기업 투자 호재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까요? 네, 저는 일단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022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미국으로의 이제 리슈얼링 효과가 나오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임금은 상승을 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랑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도 로봇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또 정부 쪽으로 보더라도 정부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로봇 산업이나 이런 거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좀 풀어줘야 돼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다 보면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부터는 로봇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22년 10월 과기부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 로봇 들어갔고요. 또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6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로봇이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8월 4일에는 또 미국과 첨단 기술 협력 전략에 대한 점검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네. 그중 하나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로봇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약간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또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모멘텀까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한번 좀 대기업들 필두로 해서 줄줄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핫했던 2차 전지랑 초전도체를 잇는 테마주로 또 로봇주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정말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봇주가 하반기에 테마성보다는 뭔가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주도주가 되려면 시총이 좀 더 커야 되지 아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나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초거대 AI와 로봇을 그 접목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로봇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그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2004년도에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이라는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진짜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당장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당장은 보거든요.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첫 모델이 나오는 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보선 다이내믹스가 이제 최근에 많이 공개한 로봇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그래도 혹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그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음. 나와봐야.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비전 프로가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어쨌든 뭐 좋다 나쁘다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담이지만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 단지 이렇게 뒤에 이게 머리띠 같은 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골무 같은 느낌 들어서 좀 별로긴 그런가요? 한데 예. 그거 빼고는 저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음. 봐요. 그리고 또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비접촉식 입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면 노트북 있잖아요. 이게 접촉식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비접촉식 입력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만으로 저는 기술 진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홀로그램도 상당히 이제 가까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어서 이제 로봇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자율주행은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율주행. 예. 어. 왜냐하면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진짜 운전하신 분 운전 두 분도 하시죠. 네. 하시는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부 고속도로를 가다가 거기서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0.0001% 그죠. 아닐까요? 근데 그게 모방학습으로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학습하지 않더라도 운전하다가 만약 코끼리 보이면 저 위험한데 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모방학습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화학습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강화학습이 지금 당장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에서 계속해서 막힌 이유가 네.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지금 올해 안으로 이제 하이퍼클로버 엑셀 입힌 로봇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도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완성도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계속 이제 로봇이 어떤 테마가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뭐 협동 로봇이 나왔다가 그중에 운송 로봇이 나왔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기대감들은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두대잡기식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 종목이 갔다가 저 종목이 갔다가 이런 현상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